네, 유이태 팀의 영어 경론을 맡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죠? 추운데도 이렇게 OT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임용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 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각 영역별로 아마 이제 설명을 드리실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앞으로 쭉. 네. 자, 지금 이상하다. 팀장님이 왜 안 보이시지? 유태 선생님이 어디 가셨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예. 유태 선생님은 지금 현재 미국에 계세요. 그쵸? 유쌤이 어디 졸업하셨죠? 버클리 졸업하셨죠. 그래서 버클리 해마다 이제 자선 행사가 있는데 거기를 참석을 하셔서 이제 장학금도 이제 내시고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 OT랑 겹쳐서 이제 미국에 이제 사정상 일 때문에 가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OT는 제가 준비해서 이제 같이 여러분이랑 이제 저희 과에 대한 1년의 이제 총 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영어와 이제 문학 부분에는 이제 유희태 선생님 계시죠. 뭐 두말 할 것 없이 워낙 이제 명성이 자자한 저희 팀장님과 그다음에 일반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천재를 같이 진행해 주실 노랜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그리고 이제 영학 부분에는 이제 김영문 선생님이 저희 팀에 계세요. 이제 고문으로 계시고 대학 강의랑 겹쳐져서 사실 이제 강의가 조금 어려우셔서 이제 문제라든가 뒤에서 지원을 이제 김영문 선생님은 해주시고요. 영화학의 노량진에 이제 떠오르는 별이시죠. 황태자라고도 혹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영화학 쪽에 앤드류 최 선생님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통사론을 맡고 계시고요. 아마 통사론은 아주 재밌고 즐겁게 앤드류 최 선생님의 그 드레스 코드와 함께 여러분이 아마 1년 동안 재밌게 통사론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 하면은 제가 항상 이 선생님을 보면서 저의 초심을 다시 다잡곤 하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료는 노량진의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문론 쪽에서는 워킹 딕셔너리라고 이제 칭하는 우리 의문론 쪽의 이태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학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로 오승태 선생님이 아마 이제 단가로 아마 진행되는 강의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OT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론입니다. 교육론은 영어 교육론 이제 대표 강사라고는 하지만 그죠? 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여러분과 1년 동안 재미있게 교육론 기본 강의부터서 심화 강의까지 진행할 박현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어 교육론 쪽에서는 또 한 명의 샛별이 있죠. 다크호스라고도 합니다. 영어 교육론의 저희 류지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류지원 선생님이 저희 과에 이제 들어오시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평균보다는 외모가 이제 좀 높아졌어요. 네, 굉장히 이제 예쁘신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작년부터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과 이제 재밌고 즐겁게 이제 그 임용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각각 이제 제가 개괄적인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나서 이제 교육론, 그 다음에 영학 이렇게 일반 영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유희태 선생님 대신에 그죠 OT에 대한 첫 문을 열어서 사실 강의와는 다르게 좀 떨리네요, 이 자리가. 네. 하지만 뭐 즐겁고 반갑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뻤고요.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저희 팀의 역사는 모든 선생님의 역사이기도 하는데 2000년부터서 그죠? 예, 임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2000년부터서 임용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럼 얼추 몇 년 정도가 되는 거죠? 예. 16년? 아유, 좀 더 쓰세요. 17년 정도 됩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7년 정도 되는데요. 이 17년 동안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팀의 김영문 선생님, 유희태 선생님, 저 박현수 한 번도 저희 팀워크 흩어지지 않고 같이 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새 선생님에 대한 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에 대한 자세나 그리고 임용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교사로서 여러분은 이제 프리 서비스 티처인 거죠. 그래서 예비 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비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한 곳에서, 저희는 이제 학원의 이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이제 임용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한 소개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새 선생님이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영역별로 강의를 펼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저희 팀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팀의 선생님은 아까도 이제 여러분의 선생님을 봤지만 전부 다 미국과 영국 쪽에서 각자의 영역에 맞게끔 석박사를 다 취득하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죠, 자신 있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강의를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고 따라오 주실 걸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은 또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서 이제 12월까지의 모든 강좌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강좌가 그 전 강좌에 이제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월부터서 4월까지가 기본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월과 6월이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봤을 경우에 1월과 6월까지의 과정이 한데 이제 묶여서 진행되는 공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1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단계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 8월은 이제 문제은행으로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기본 강좌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풀이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9, 10월은 모의고사, 11월은 최종 모의고사와 이제 정리반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은 뭐 이제 제가 올해도 이제 정말 겁나 힘들었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2차 에 대한 부분을 마이크로 티칭을 하는데, 어쨌든 2차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이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강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이 관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제 철저한 시스템 측면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각 달마다 저희가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강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각 영역별 선생님한테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프로그램이 매 주마다 영역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에는 역시 새벽 강의라든가, 그쵸? 여러분이 아마 프로그램을 뒤에서 이제 나중에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영어 로렌 선생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하드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강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의 근거를 두고 이제 문제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 강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기본 강좌 안에서는 또 일반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지만 각 영역에 대한 이제 답안쓰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무게를 두고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강의가 새벽 특강부터서 이제 단과 강의에 이르기까지 조금 하드하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대로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그레스를 느낄 수 있게끔 첨삭 과정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그러한 임용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1월, 2월, 3월, 4월 차분히 이렇게 정리해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아마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초수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초수.
네, 대부분이 초수인 학생들이시네요. 그렇죠? 초수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임용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계획을 갖추고 계셔서 아마 2학년 때나 3학년 때부터서 아마 교육론이라든가 무슨 일반 영어라든가 영어학이라든가 기본 강의를 아마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듣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나는 이제 4학년이고 이제 4학년부터서 이제 임용을 준비할 것이다. 유이태 팀에서 OT를 시작하니까 이 OT 한번 가서 임용이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출발선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출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계획이라든가 전략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1월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맞춤식으로 아마 이제 상담이 이루어져서 각각의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주어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스타디도 이제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초수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임용시험 전공 과목에서는 특히 어떤 과목이 그 당락을 결정한대 영어학이래 교육론이래 문학이래 또는 일반 영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해 당락을 결정하는 그러한 과목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시작 부분에서 단가로 시작을 하게 되면 편중된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과목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런 형태의 그러한 그 임용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일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수일수록 반드시 그죠? 철저한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학원에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모든 과목에 대한 비중이 고르게 갖춰져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이 단기간 내에 임용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저를 지금 OT에 와서 처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겁나게 씩씩하죠. 네, 강의에 대한 부분이 겁나게 씩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과목 선생님, 과목 교수님의 비중에 따라서 이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1, 2월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의 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각각의 여러분의 한 1, 2주 정도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러분이 교육론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맛보기 강좌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3주부터 이제 픽스된 상태에서 이제 강의에 대한 그러한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1, 2월, 3, 4월, 5, 6월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런 기본 강좌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잘 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남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뭐 임용 숫자가 점점점 그죠? 임용되는 숫자가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희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 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믿음과 신뢰로 모든 선생님이 그죠? 17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죠? 임용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쑥스러워요. 일단은 인트로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회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는 그 2달 강좌들이 이제 1년 동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트레이닝이라든가 철수함 시스템 안에서 워크숍 트레이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타디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죠? 모든 영역별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안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세심하게 이제 상담해드리고 그 앞으로의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이제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인트로 정도 마치고요. 저희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다 이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 보시면 앞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면 뭐 저희 선생님들에 대한 양력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저희 전공 영어팀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2018년 대비 임용시험의 이제 출제 6페이지 보시면, 그죠? 1차 시험에 대한 부분, 2차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죠? 임용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뭐 물론 아셔야겠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1차는 진행이 되고 교육학과 이제 전공 시험이 A와 B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2차 시험은 이제 심층 면접과 이제 수업 실현, 지도안 작성 등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의 시험을 가지고 2018년 그 교직원들을 이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방식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정도에 보시면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1차 시험 현황 및 합격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로 1차에서 안정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사실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임용을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영어 교육론을 보시면 이제 출제 영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출 영어 교육론에 대한 이제 개괄적 분석이 좀 나와 있어요. 기출 문제를 다 보신 분 있나요? 2017년 기출 문제 보신 분? 예, 여기 임용시험 보러 오신 거 아니죠? 네. 그죠? 공무원 시험 보러 오셨죠? 그죠? 기출문제를 안 보고 오시면 어떡해요.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한번 봐야지. 그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됐는가라고 하는 거, 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영어가 몇 문항이 출제가 되고, 영어학이 몇 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죠? 교육론이 몇 문항이 출제가 되고, 문항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일반 영어인지 교육론인지 영어학 정도인지는 구분할 수가 있죠. 저희가 4년 동안 대학에서, 그죠? 각 영역별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션이라든가 구성을 일단 살펴보셔야지만 여러분이 임용시험에 대한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OT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뭐 해설 강의도 있긴 하지만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론의 출제 영역을 보면 14년부터서 쭉 제가 기입형, 이제 객관식부터서 시작해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까지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출제가 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 2월 공부하면서 이러한 기출문제에서 나온 토픽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한번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 거네. 그럼 이러한 부분들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네라고 하는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들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용시험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내가 선택한 강의라고 하는 것이 그 기출문제의 강의와 맞아떨어지는지 맞아떨어져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강의에 대한 그러한 그 선별 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키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바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겠는데 자신의 마음의 준비도 그죠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반드시 보고 와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13쪽 가시면요. 그래서 2018년도도 역시 그죠 영어 교육론에 대한 대비라고 하는 것은 15년, 16년, 17년과 마찬가지예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 평가의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평가의 유형에 맞춰서 어떤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스케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 우리가 1년 강의는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8쪽 한번 볼까요? 18쪽.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미리 한번 보고 오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안 보셨으면 지금부터 보시면 되죠.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입형은요. 2017년도 교육론은 세 문항이 나왔어요.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공 A 이 타입에서 기입형이 이제 세 문항이 나오고 이제 서술형이 한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A 타입의 이제 그 전공 영역 부분 안에서는 교육론 문항이 네 문항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형 기입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일이 다 읽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인트만 잡아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항에 해당되는 것은요, writing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writing과 그 다음에 이제 assessment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교수 학습 과정이 곧 평가로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형태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육론을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가 교사와 학생 간의 이제 미팅이 있어요. 이 미팅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컨퍼런싱이에요. 교사와 학생이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 또는 학습 결과물을 가지고 개별적인 담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퍼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퍼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 학습 과정 중에서 특히 라이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담화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3 essay writing assignments, 그죠? 세 개의 그 essay writing assignment에 대한 부분들을 쭉 그죠? 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잘한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것이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학생들의 자신의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프로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는 형태의 이런 담화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자신의 학생들의 스트롱 포인트라든가 또는 윅 포인트가 있으면 그 윅 포인트를 지적해 주도록 하면서 진행되는 교실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담화를 우리는 컨퍼런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퍼런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실 수업에서 이제 그 결과물로 만든 여러 가지 에세이라든가, 그 다음 블랭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에세이라든가 레포트라든가 저널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학습의 결과물들을 갖다가 그 묶어서 진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문항의 답은 빈칸에 들어갈 부분들은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라이팅과 어세스먼트 기본서에서 보시면은, 그죠?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주요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항으로 출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가 교육론 빌드업 책이죠. 어디에 나왔는가, 그다음에 이제 언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제를 풀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참고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딩 스트래티지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항은 리딩 스트래티지. 그래서 실제 교실 안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접근을 토대로 해서 교실 안에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4스킬인 거예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죠? 네 가지 기능입니다. 네 가지 기능 중에서 reading 파트가 출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기출문제를 통해서 2017년도의 문항에 대한 것들도 예측을 하게 되죠.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11월 반에서 참 약간은 무한하지만 찍기반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2017년도에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 보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11월에 이제 그 찍기반과 같은 내용 정리 방안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할 것인데, 기출 문제,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14년부터서 이제 지금 17년까지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패턴이 보여요. 기출문제 안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어떠한 키워드나 키 컨셉들이 출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키워드와 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경년에 한 번, 또는 토픽들도
또 매년에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패턴을 읽다 보면은 2018년도에도 어떠한 토픽들이 주로 나올 것이고 그 토픽 중에서 키 컨셉은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들어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출문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2016년도라든가 이제 15년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프로덕티브 스킬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리셉티브 스킬에 초점이 맞춰서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딩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딩 액티비티, 리딩 스트래티지는 스캐닝과 스키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기본서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마 기본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아마 답을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6번은 바로 스키밍과 스캐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들에 의해서 이제 기평들이 이제 출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세 번째 기입형인 거죠. 세 번째 기입형은요, 발음 지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찍기반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발음 지도 부분 안에서, 그지? 세그멘탈과 수프라 세그멘탈이 있는데, 여기는 세그멘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그멘탈에 대한 부분, 언어의 개별적인 음가를 얘기하는 거죠. R 사운드와 L 사운드에 대한 차이라든가, 그죠? th 발음과 s 발음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R 사운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예가 여기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개별 음가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인가에서 학습 방법 안에서 minimal pairs를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minimal pairs에 대한 개별 음가에 대한 학습 방법, 활동들이 7번의 문항으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입형 세 문항이 나왔는데, 아직은 교육론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리딩 스트래티지 또는 리딩 액티비티 중에서 스캐닝과 스키밍, 그리고 발음지도 안에서의 미니멀 페어즈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이 얘기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강의는 어떤 강의다? 1월부터 6월까지 강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상 7, 8월, 9, 10월은 프랙티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전처럼 초수기 때문에 모의고사처럼 시간을 세팅하고, 그죠?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9, 10월이 중요한 거죠. 이 1년 동안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무엇이냐?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죠?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하면 기본 강의, 기본 강의. 올해 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2017년 기출문제도 전부 다 기본에서 다 출발했어요. 사실 15년, 16년 때의 이제 문제는 서술형이라든가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랙티컬하고 실제 수업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기 때문에 심화에 대한 부분, 좀 프랙티컬 티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서술형도 논술형도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점점점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17년이 이렇게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2018년도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기본을 토대로 해서 프랙티컬 티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죠? 1년간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런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의 그런 기본 이론 내용학 안에서는 아시겠죠? 기본 이론, 영어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그러한 각 토픽별로 주요한 키 컨셉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리하지 않고는 5, 6월, 7, 8월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4월은 다른 어떤 전략보다도 강의를 충실히 따라오도록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월부터서 그치? 나 이제 임용 준비할 거야. 4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는데 1월 1일부터 3시간만 자. 그럼 눈만 부어요. 눈만 부어. 그죠? 공부는 안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1, 2월 과정은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자기를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개인적인 전략은 1월, 2월, 3월 정도 가면서 본인을 스스로 관찰하고 어떠한 공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해서 픽스시키는 것은 이제 3월 넘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그렇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 2월 안에는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맡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굴러가듯이 여러분도 그 수능하면서 따라오시게 되면 어느 정도 임용 모드로 전체적인 몸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사실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초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5, 6월에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9번은 평가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요, 과거에는 평가가 경년에 한 번씩 출제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urrent approach, 현재 접근법 안에서 평가라고 하는 건 교수 학습 과정과 한 몸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에이스 커리큘럼이라든가 그지? 나인스 커리큘럼으로 나간다. 8차 교육과정, 뭐 9차 교육과정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 과정이고요. 그리고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교수 학습 과정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클래스룸 테스팅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평가가 매년 출제가 되고요. 매년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2개, 3개가 겹쳐서 출제가 돼요. 하나의 토픽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세스먼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겠죠. 그죠? 올해도 2018년도 역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 역시 포트폴리오도 나왔지만 여기에서 validity 측면 안에서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보는 데 있어서 측정할 것을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타당도예요. 근데 그런 타당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컨텐츠 validity, construct validity, face validity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클래스룸 테스팅 안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는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평가라고 하는 게 그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서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학생들의 그러한 그 언어 능력이라든가 수행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평가 그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측 타당도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능이죠. 수능에 대한 점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예측 타당도인데 그와 같은 형태의 문항이 9번에 출제가 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죠? 예, 그 대학 입학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비교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입학 시험에서 성적이 높은 애들이 수학 능력도 높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진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주어진 그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 criterion related validation 측면 안에서 어떠한 유형의 타당도냐 이게 이제 예측 타당도 predictive validity라고 하는 것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걸 예측 타당도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덧붙여줘야 돼요. identify라고 해서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왜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줘야지만 서술식에서는 점수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이 5, 6월 기출문제를 하면서 이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면서 각각 기입형에 대한 전략, 서술형에 대한 전략, 논술형에 대한 전략,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서술형에 대한 답안, 감점이 최소화돼야 되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이제 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지만 왜 그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에비던스라든가 리즌을 같이 달아줘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똑같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학시험과 수학 능력 간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 안에서의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덜렁 예측 타당도가 한다면 왜 예측 타당도지?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 개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왜 그런지, 왜 예측 타당도가 높은지에 대한 실제적인 에비던스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실예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보니까 lowest score를 맞은 애들은 전부 다 worst performance를 한다는 얘기야. 유니버시티 안에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예들을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서 제시를 해줬을 때 주어진 점수의 4점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기평, 서술형, 논술형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타입에 대한 시험 중 전략이 다 달라요. 답안에 대한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1, 2월부터 가르치진 않아요. 1, 2월부터 가르치지 않고 1, 2월 가르쳐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1, 2월은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본 이해에 대한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평가 유형에 대한 노출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이제 실제 이제 답안 쓰는 방식이라든가 그죠? 예,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7, 8월부터서는 본격적으로 기평,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답안을 써보도록 하는 형태의 프랙티스 시간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1년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죠? 단계별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 안에서의 프로그레스.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는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점프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시스템에 의해서만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강의라든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한번 저희 교과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2쪽에 서술형 B형입니다. 이 서술형 B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지도, 그라마 티칭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교육론에 보시면 기본 빌드업에 보시면 문법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FFI, Form Focus Instruction에 대한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미스터 송 선생님과 미스 오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example을 통해서 Form Focus Instruction에 어떤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도록 하는 게 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에서 출발해요. 전부 다 2017년 문항들은 전부 다 빌드업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빌드업만 1월부터 4월까지만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교육연에서 틀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만큼 기본에 그죠? 포커스를 두고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m Focus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Focus on Forms Approach, Focus on Form Approach 두 가지가 달라요. 그죠?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Focus on Forms Approach는 Traditional Approach예요. 문법을 위한 문법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문법만 따로 떼서 학습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Focus on Form Approach라고 하는 것은요. 예,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에 대한 부분을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이제 Current Approach 또는 이제 Communicative Approach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써봤자 소용없어. 1월에 다시 공부해야 돼. 그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정도만 입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접근법이 차이가 있는 것이 과거 시제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Focus on Forms Approach라고 하는 것은요. Play, played, like, liked. 그래서 레귤러 버브의 이제 past tense는 그죠? 어떻게 ed 엔딩을 붙인다. 이게 이제 과거 방식의 문법 지도예요. 하지만 이제 current approach, communicative approach 안에서의 문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에 대한 텍스트를 주거나 대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past tense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래서 past tense에 대한 노티스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컨텍스트 안에서의 문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시켰을 때 그것을 focus on form approach라고 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B형, 서술형, B형 문제를 충분히 감점 없이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답안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 B형 중에서 2번에 해당되는 거. 이것은 이제 material adaptation. 그죠? 예. 그래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 머티리얼 어댑테이션, 교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오는 거예요.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왜 교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텍스트북이 있는데도
왜 텍스트북이 있는데도 왜 교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토픽으로 이렇게 프리서비스 티처, 예비 교사인 여러분한테 자꾸 검증을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육론을 공부할 때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죠? 프랙티컬 티칭을 할 때 거기서 막혀요. 키 컨셉은 달달달달거리고 외울 수 있지만 그 키 컨셉에 대한 부분이 메모라이징은 되었지만 언더스탠딩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프랙티컬 티칭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론은 그치? 암기하는 게 아니야. 교육론을 공부하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셀프톡. 그죠? 왜 이런 거지? 질문을 그것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과정 안에서 교육론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론은 힘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방하는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론 공부 방식이 아니라 이해 위주로.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이널 고는 뭐예요? 클래스룸이에요. 클래스룸. 교실 안에서의 언어 지도라고요. 그 교실 안에서의 언어 지도까지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실 안에서 왜 그런 활동을 하고 왜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왜 교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죠?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교실 수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도록 하는 것이 제 영어 교육론의 방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강의에 들어오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럼 텍스트북 어댑테이션,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을 왜 할까요? 왜 할까? 여러분 왜 할까? 그죠? 네. 첫 질문이니까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 막 시킬 거야. 무섭나? 네. 좋습니다. 겉으로 자꾸 표현을 하셔야지만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을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 있죠? 40명 정도 돼요. 중학교 어디는 35명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몰 클래스와 라지 클래스의 기준이 20명이에요. 언어 학습은 스몰 클래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20명 이상이 학습을 받기 때문에 라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지 클래스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학생들끼리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레벨 디퍼런시에이티드 인스트럭션 수준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그것이 7차, 8차, 9차 커리큘럼에도 전부 다 수준별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결손을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북이나 하나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결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과 그죠?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비 교사로서 주어진 텍스트북을 우리 학생들한테 맞게 학생들의 의도나 학습의 목적이라든가 학생들의 프로페셔널 레벨에 맞게끔 이것을 수정, 보완,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커런트 어프로치에 대한 맥을 읽으면 당연히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현장 교실 수업에 대한 투시력이라든가 그죠? 실제 이제 그 관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육론에 대한 그 진정한 강의를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에서의 방식 1, 2, 3, 4 이걸 외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논술형의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있어야지만 그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해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더라도 그죠? 그 토픽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강의를 저는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을 하도록 하는데 왜 이런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로컬라이즈라든가 모더라이즈라든가 퍼스널라이즈 이런 게 나와요. 이것은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다 데이터에서 주기 때문에.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모더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퍼스널라이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로컬라이즈 같은 경우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의 목적에 맞게 그죠? 머티리얼을 이제 그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거고 모더나이즈라고 하는 것은 커런트 어프로치에 맞게끔 좀 아웃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서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그죠? relevant to student real lives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연관을 시켜서 이런 니즈에 맞춰서 그죠? 학습 자료를 이제 그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게 퍼스널라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리즌이 나오고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되게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쓸 수 있는데 에딩은 그죠? 부족하면 좀 보태는 거예요. 딜리팅은 너무 많으면 빼버리는 거야. 심플리파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거나 어휘라든가 문장이 좀 어려우면 그걸 단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리오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앞뒤가 그죠? 서로 바꿔서 그죠? 예를 들어서 1단원과 3단원에 똑같이 이제 라이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학생들이 3단원을 먼저 배우고 1단원을 배웠을 경우 훨씬 더 라이팅에 대한 이해를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단원의 순서를 바꾸도록 하는 게 리오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다 줘요. 충분히. 특히 이제 임용시험의 교육론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충분한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매치를 시켜가지고 답안을 쓰도록 하는 것들이 포맷이에요. 그래서 B와 같이 리 선생님이 학습 상황을 줍니다. 이 선생님이 그래서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needs analysis라고 나와 있어요. needs에 따르면 personalize죠. 그죠? 목적이.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면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예, 액티비티 자체가 부족해. 학생들로 하여금 라이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내도록 하는 액티비티 자체가 부족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 끝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He thinks that one activity is not enough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충분치가 않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He's go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pre-writing activity를 늘려나가겠다. 그럼 기법이 뭐예요? 늘려나가는 것은 adding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n addition,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reading passage 이 부분 안에서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그죠? 3단원에 있는 그죠? 스포츠에 대한 리딩 부분이 1단원에 있는 리딩 텍스트보다 훨씬 더 인트레스트. 좋아해, 흥미있어해. 그럼 이 단원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테크닉 자체가 뭡니까? 리오더링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머티리얼 어댑테이션에 대한 기법들, 빌드업에 다 나와 있어요. adding, simplifying, reordering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기본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답안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서술형 문항 4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의미협상이에요. 의미협상. 그래서 의미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시에 그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협상에 대한 전략들이 미진과 혜린이가 사용하는 거 A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의사소통 전략을 또 의미협상 전략을 사용했는가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피케이션과 컴프레hen션 트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미협상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2장에서 기본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서술형은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서술형은 그러한 기본적인 키 컨셉을 토대로 해서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그죠?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안을 구성하도록 하는 게 서술형 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죠? 예, 답안을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형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해요? 기입형과 서술형과 다른 또 하나가 뭐냐면요, 라이팅에 대한 스킬이 좀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well paragraphed, 그죠? 예, 패러그래프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으셔야지만, 그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평가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설명을 잘 못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논술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론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글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글이 영어에 대한 스킬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너럴 랭귀지에 대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교육론 부분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 강좌에서 이제 강조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 논술형은 1, 2월부터 가르칠 수가 없어.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제너럴 랭귀지가.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그죠? 내용 강의를 들으면서
나머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일반 영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영어는 딱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 가게 되면 내용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상반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 영어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과 그런 어떤 시간들이 바로 교육론의 논술형에 대한 그 문제를 보다 손쉽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저희 과정도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예,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그렇게 일반 영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꾹 참고 하라는 거야. 1, 2월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컴플레인 있다들이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시스템 안에서 나를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오시면 3, 4월에 내가 이 정도까지였나? 5, 6월에 이것도 되네? 이러한 확신들을 갖게 되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well paragraph에 대한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실제 교육론에 대한 practical teaching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논술형에 대한 주제는요. 교사의 역할이에요. 지금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을 보면 traditional approach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communicative approach라고 해서 current approach라고 얘기해요. 그죠? 두 개의 그러한 그 교실 수업에 대한 접근법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traditional approach라고 하는 과거의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이죠. teacher fronted. teacher centered. 티칭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communicative approach, 그 다음에 current approach라고 하는 CLT의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중심이 돼요. learner centered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교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죠? 포션이 교사로부터서 어떻게 학생들한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traditional approach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그냥 current approach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교사의 역할이 다른 만큼 classroom management, 교실 안에서의 그러한 수업이라든가 방향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나옵니다. 클래스 A는 current approach, communicative approach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클래스 B는요, traditional approach, teacher fronted, 그 교사 중심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수업이 나와요. 이 수업 안에서 이제 서로 다르게 보이는 교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클래스룸 매니지먼트가 차이가 있는지를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찍기반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안에서 다뤘어요.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9, 10월에 사실 문제는 저희가 1등 팀이잖아요. 부동의 1등이라고 꼭 강조하라고 하셨는데 유태수 선생님께서 그래서 1등 팀이기 때문에 저희 9, 10월 모의고사 이런 건 다 걷어가요. 사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찍기반을 따로 만든 거예요. 찍기반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 이제 토픽이라든가 주요 개념이라든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통해서 실제 시험에 가서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그죠? 예, 진행을 하는데 거기 티처 롤이라든가 그래서 그 롤의 차이에 의해서 교실 수업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언급을 해드려서 그나마 그것이 이제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논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차이, 뭐 세부적인 차이 어떤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티처 A 같은 경우에는 러너 센터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룹워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티처 프런티드 클래스룸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홀 클래스 워크로 진행이 돼서 모든 걸 갖다가 선생님이 책임하에서 학생들의 턴 테이킹도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교실 수업이에요. 답안이랑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출문제는 사실 이게 OT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할애를 하기보다는 1년간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만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제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영어 교육론에 대한 커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14쪽에 한번 보실까요? 영어 교육론 연간 강의 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교육론 연간 강의 일정.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강의를
제 교재인 빌드업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빌드업 1과 2가 있는데요. 올해 2017년에는 빌드업 1과 2를 하나로 합쳐서 분권을 해가지고 1, 2월과 3, 4월에 나눠서 여러분이 편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예, 그 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이나 재작년 책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새로운 책을 사시기 어려우면 그냥 가져오시면 제가 그 차이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좀 살짝 좀 불편하시긴 하죠. 그래서 초수분들은 새 책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제, 작년에는 시험만 보시고 올해 이제 다시 좀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존의 책을 한번 가져오셔서 수업을 한번 참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는 빌더 1을 가지고 진행하고, 이제 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영어 교육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1, 2월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대비 임용시험, 특히 기평에 초점을 두는 강의가 바로 이제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나와 있는 키 컨셉이라든가 키워드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뽑아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는 시간들이 바로 1, 2월 과정이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어사이먼트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각각 토픽이 있어요. 세컨 랭귀지 어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쭉 제가 이제 히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형들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이런 세컨 랭귀지 어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교실 수업 활동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쭉 설명할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세컨 랭귀지 어쿠이션에 관련된 키 컨셉들 또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워드 카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이제 1, 2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월부터 4월까지의 그러한 강의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충실하게 이제 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월 강의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단계로 프랙티컬 티칭이 있어요. 프랙티컬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3, 4월에 빌드업 2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진행되는 교실 지도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죠? grammar, vocabulary, all about assessment까지 진행되는 게 3, 4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3, 4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평뿐만 아니라 서술형의 초석을 이제 닦는 그러한 기본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랙티컬 티칭에 대한 실제적인 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서술형으로 이러한 그 how to teach, listening이라든가 reading이라든가 뭐 이제 speaking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토픽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서 제가 다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3, 4월에서 빌드업 2 이렇게 해서 빌드업 1과 빌드업 2에 대한 부분이 기본 과정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 강독이 하나 있는데 2월부터서 3월까지 이제 진행되는 게 새벽 특강이에요. 새벽 특강. 그죠? 예, 새벽 특강. 얼마나 새벽일까? 예, 그렇게 새벽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 새벽 특강에 이제 PLLT, TBP 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본서 중에 기본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PLLT와 TBP가 작년에 new edition, 새롭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 4년 전 5년 전에 PLLT TBP 강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서 이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독이 좀 들어가야겠다 해서 PLLT와 TBP 강독이 들어가는데 PLLT는 새벽 특강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류지원 선생님이 새벽에 이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6판이에요. 6판. 그죠? 6번째 에디션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은 예, 재미있게 PLLT에 대한 강독을 들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이 PLLT는 1, 2월 강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강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 2월에 그래서 제가 이제 원서를 1, 2월부터 들어가라고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원서는 또 영어로 되어 있잖아. PLLT는 또 이제 쉬운 표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학술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PLLT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빌더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원서로 훨씬 쉽게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죠? 더 확실히 잡아주도록 하는 역할로 이제 PLLT 그리고 또 심지어
공짜라는 거. 그죠? 예, 새벽 특강 공짜라는 거. 나의 정성과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늘 우리는 이 시스템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시스템의 그 첫 시작이 새벽 특강이에요. 아시겠죠? 좀 더 자고 싶어. 이러면 안 돼. 3시간, 4시간 이게 필요 없어요. 6시간을 자더라도요, 여러분, 새벽 특강에 나와서부터서 그 시간부터서 공부를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새벽, 이렇게 제가 굳이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기록으로, 그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새벽 특강을 참여하는 성실도만큼, 그죠? 합격의 길로 빨리 달려가시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겁박하는 거야, 지금. 네, 새벽 특강 나와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PLLT는 반드시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PLLT 새벽 특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임용에 대한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새벽 특강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교육령 강의에 왔을 때 체크해 볼 거예요. 새벽 특강 들었니? 안 들었니? 체크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상담할 때 이제 제가 구박을 할 거예요. 새벽 특강을 안 들을 거면. 그죠? 꼭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월에 단가로 그래서 TBP를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 4월에 단가로 TBP. 그래서 PLLT와 TBP의 그 임용시험에 대한 포션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TBP 쪽이 월등하게 많죠. 70% 이상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LLT에 대한 이해가 없이 TBP로 올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TBP에 대한 부분이 Practical Teaching으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 요건 이제 3, 4월 빌드업 2에 이제 서포트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 About Assessment까지. 그래서 TBP에 대한 강좌가 3, 4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강의에 대한 그죠? 학습에 대한 로드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지금 상반기에는요.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응력을 임용에 대한 적응력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이제 5, 6월 7, 8월을 갖다가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기출문제 5, 6월 강좌죠. 이 기출문제는요. 객관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객관식도 다 볼 필요 없고, 6개년 정도 보면은 이제 효과적인데, 올해 2017년까지 나왔으니까 한 7개년 정도로 제가 이제 기출문제, 오리지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이 기출문제도 기본 강좌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까지 했잖아.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매주마다 어사이먼트도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키워드 카드도 만들고 매핑도 하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세컨 랭귀지 어퀘이션 모델이라고 이제 강의를 쫙 했으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마인드 매핑. 그죠? 또는 세만틱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생각이 안 나는 것은 학습이 안 돼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았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뭔지, 내가 학습된 게 무엇이고 앞으로 학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noticing the gap. 그 차이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마인드 매핑이에요. 그래서 마인드 매핑까지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된 부분들은 다시 공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인드 매핑을 해서 온전하게 그 토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따라와서 공부를 한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치?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정말 내가 공부한 내용이 2018년도 그죠? 대비 임용시험에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잖아. 그 판단은 어떻게 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답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확인해 주도록 하는 작업이 5, 6월 기출 강의예요. 그래서 기출 강의를 통해서 내가 되어 있는 부분과 되어 있지 않는 부분, 또 기출 강의에서 나온 토픽들을 토대로 해서 7, 8월에 공부했을 때 토픽 프라이어티를 정하는 거죠. 안 나오는 토픽 100번 공부하면 뭐해? 자주 나오는 토픽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고득점 전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기출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출을 통해서 5, 6월까지 정리가 되면 7, 8월부터 나오지 마. 안 봐도 돼, 나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1월부터 6월까지는 반드시 나를 봐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하라는 대로만 다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다 맞게 해드릴 겁니다. 너무 큰데, 그거는? 그죠? 네.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월 4월 강의를 보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틀릴 수가 없어. 교육론 문제는. 그렇게 기본 강의만 하면은 그 부분을 틀릴 수가 없어요. 순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거나 이래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몰라서 못 쓰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6월까지의 강좌가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5, 6월 기출문제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해요. 워크시트로 진행을 해요. 기출문제를 원래 오리지널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오라고 하는 그 워크시트, 토픽부터서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강좌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토픽부터서 이 출제 의도부터서 여러분이 분석하도록 스터디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또 5, 6월 기출 박현수만 가지고 있는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룹별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완벽하게 기본에 대한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게 제 올해의 강의 목표이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7, 8월에는 이제 기존의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평, 서술형, 논술형을 본격적으로 써보도록 하는 단계예요. 프랙티스 단계. 그죠? 그래서 문제은행을 진행을 하고 문제은행을 토대로 해서 모의고사 과정, 그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이론 정리라고 해서 뭐 찍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1년간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1년간의 과정을 잘 수강하시고 난 다음엔 12월에 1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저랑 2차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준비는요,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분이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로 티칭으로, 그죠? Hello everyone 하나하나씩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이제 수강하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저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2월에 그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의를 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월까지 2차 강의까지, 또 심층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첨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영어의 인터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죠. 이제 션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이번에 또 이제 굉장히 역량이 크신 그죠? 게리 선생님이라고 이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신데요. 그죠? 대학에서도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그 코리아 헤럴드 편집장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유능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한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영어 교육론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고 영화 의문론, 우리 이태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의문론의 길을 안내하실 겁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어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윤입니다. 영어학은 우리 그 앤드류 스님하고 또 오승태 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의문론, 물론 이제 그 포네틱스, 음성학을 포함해서 형태론하고 의미론, 화용론 부분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자료 받으셨죠? 아마 29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영어학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출 분석은 뭐 자세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간단히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앤드류 선생님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9쪽 맞나요? 네,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학 기출분석 개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이제 영어학 과목의 그런 그 범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표를 잠깐 보시면 시간을 좀 그 세이브하기 위해서 칠판을 가능하면 좀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사론하고 문법, 앤드류 선생님이 담당하시게 될 그 신텍스,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포네틱스, 음성학을 포함하는 포놀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출은
임용시험은 거의 한 30년, 28년인가 이렇게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은 한 3세대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서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영어학이 차지하는 그런 그 배점이 14점이었어요. 이때는, 리스닝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리스닝도 포함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19점이 되고 그다음에 18점, 올해가 27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27점 안에는 교수법 2문제 정도가 영어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게 이제 그 문화지도하고 읽기지도 부분에 해당되는 소위 이제 사운드하고 프락시미스 기평으로 들어갔던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술형 문제 하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점 정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0점 만점에 20점 정도면 상당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고 영어 과목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그 기출 유형을 보면 한 문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의문론에서 한 문제 정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에서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옵니다. 즉,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영어와 교수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의미론이나 화형론 같은 경우는, 특히 화형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법으로 좀 연결이 되고, 의미론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학교 문법, 스쿨 그래머 쪽과 연계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형태론 같은 경우는 의문론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직 잘은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은 4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교수법 지문을 읽어갈 수 있죠. 그리고 개념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학도 물론 뭐 따로 나중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차근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영어학은 뭐 지문 자체가 처음엔 낯설어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적어도 이제 기출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전반기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영어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기피했던 과목이지만 지금은 상당한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그런 이제 과목이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영어학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앤드류 스님이 맡고 있는 통사론 문법이 지금까지 영어학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면 총 2014년부터 17년까지 78점이 영어학 점수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통사론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문법이 38점이었죠. 38점. 이게 38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이 32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뭐죠? 형태론하고 의미론하고 이제 화형론 부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교수법이 융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를 포함하면 이게 한 8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40대, 이게 38 이렇게 돼서 총 78점이 총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50대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의문론 부분을 32점이기 때문에 8주차 과정에서 5주차를 제가 의문론을 합니다. 작년에 4주차 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비중이 더 높아지고 더 어렵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주를 더 늘려서 5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선생님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통사론하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통사론은 한 6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한 2주 정도 합니다. 근데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법은 따로 단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아무튼 뒤에 보면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고, 그래서 왜 이런 분석을 철저하게 하게 되냐면 시간 관리죠, 그죠? 시간 투자, 효과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내가 가장 최고의 그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은 계획적으로 이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각 문제를 풀면서 제 기입형하고 서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고득점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특히 그 4번의 서술형 쓰기 연습 같은 경우는 일반 영어나 교수법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학 쓰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갈 필요는 없고 적어도 1, 2월, 3, 4월까지는 한 문장 정도 그 영어학 독특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익히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서술형 쓰기까지 연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가게 되면은 서술형 쓰기가 웬만큼 이제 그 손에 좀 익숙해질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넘겨서 우리 박현수 선생님께서 우리 팀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영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 2월에는 우리는 이제 비전 영어학 교재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1, 2월에는 기본 이론 교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계속 이어서 심화이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5, 6월은 기출 분석이죠. 그 다음에 7, 8월은 이론 정리하고 옆에 하나 더 가로 열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즉 관연도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론을 1월부터 4월까지, 즉 기출 분석하자면 5, 6월까지 되겠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 8월은 그런 문제풀이로 이론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11월까지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핵심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와닿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1, 2월 강의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머리로 공부하라고 합니다. 즉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없이 일단은 주어진 대로 이론은 무조건 냉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은 제가 가슴으로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가슴으로, 즉 그 감성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라. 다시 말해서 머리로 이제 그 공부했던 것을 내가 직접 가슴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5, 6월 기출 분석 시간이거든요. 그때 상당히 그런 뜨거움을 여러분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 되면은 손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거든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뭘 풀어야 되죠? 손으로 풀어야 되죠.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그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머리로 풀어가지고 결과가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이 답안에 나오질 않아서 아주 그 허망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7, 8월은 손으로 정말 손이 아플 정도로 연습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이제 11월까지는 온몸으로 이제 그 실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1, 4월은 머리로 하고요. 5, 6월은 가슴으로 하고 7, 8월은 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온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쏟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일단 그렇게 머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 4월 강의 계획이 나와 있죠? 앤드류 선생님 그 수업하고, 제 수업에 그런 간단한 그런 그 커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우리가 1, 2월, 1주차에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앤드류 선생님은 1월부터 8월까지 그 2개월 단위로 원서 단과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신텍스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쿨 그래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그 눈여겨 보시고 자세히 한번 우리 앤드류 선생님께서 또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자, 넘겨보면 오승태 선생님의 원서 단과 강의가 일단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강의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마 팀 강의 전체를 듣게 되면 상당히 또 그런 할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쭉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좀 편하게 오셨잖아요. 오늘은 기대감도 많이 갖고 오셨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죠? 일단 이 시간은 즐기시고 집에 가서는 냉철하게 자신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과정들을 쭉 그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첫 주차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영어학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움을 더 받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15번, 16번 됐죠? 자, 그러면 34쪽에 제가 오늘 해설할 그 부분은 다섯 문항인데 그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5, 6월달에 자세하게 할 거고, 기입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서술형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과정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셔서는 적어도 A형, B형 문제를 전부 꼼꼼하게 모르는 단어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번 주 내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대충 보는 거하고 철저하게 한번 내가 이해한 대로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5, 6월까지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는 2002년부터 저희는 이제 한 17년까지 한 15년도에 그런 그 기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출 분석에 기반해서 모든 교재가 철저하게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올해 시험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형 34쪽에 의문문 문제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음성학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퀘스천이 주어지고 패시지 안에 데이터를 줍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하는 답을 이제 써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성학에서 소리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잠깐 보면, 우리 분절음이라고 여러분이 학부 과정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세그멘트하고 수프라 세그멘트 배웠었죠? 그래서 세그멘트에는 뭐가 있죠? 칸서넌트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바울스가 있죠. 자, 이 칸서넌트랑 바울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칸서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음성학에서 우리가 좋은 음성학만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음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각 음성학 같은 경우는 임용 시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티큘레이티브 포네틱스에서 좋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로 구분을 하죠.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매너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거는 이미 올해 시험 보신 분은 다 외웠습니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수를 써서 틀리는 경우 또는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써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잡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플레이스는 또 이거를 8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바일레이비얼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탈 사운드까지. 그 중에서 이번 데이터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준 거죠. 이게 이제 발음기호를 표시하는 거고, 이걸 렉스 E 다음에 여기 2번 데이터가 렉스 E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거기에 쉬나 취나 G 사운드가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쉬 사운드라든가 그 다음에 G 사운드라든가 G 사운드가 온다.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구분하게 되는데 8개로 구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펠라토 엘비올라 사운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펠라토 엘비올라스 또는 엘비오 펠라탈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일레이비얼의 문우응, 그 다음에 레이비오 덴탈의 후브, 엘비올라스의 트드너스즈 이렇게 다 외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처음에 좀 낯설어도. 자, 그래서 얘네들을 펠라토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렉스 바울 E가 오는 환경을 보니까 또 어떤 경우도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걸 주지 않고 분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metric, 그 다음에 running, 그 다음에 allegation 할 때 그 다음에 그 사운드가 바로 이 사운드 다음에 오게 되죠. 요 소리 앞에 요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나 응이나 그 사운드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뭐라고 할 거냐. 자, 그래서 거기 블랭크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in to a or 또 before 뭐 앞에서 as in to be
자, 뭐 앞에서 이 사운드가 나타난다는 거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얘네들을 묶어서. 그게 7번째 나오는 여기 8개의 그런 플레이스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빌라 사운드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 사운드. 그런데 이것을 줄이면 두 줄이 아니라 여기 one word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를 villa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아니라 응 소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입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의 유형이에요. 기입형에. 자, 오케이. 그래서 빌라 사운드, villas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4번 문제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suffix 또는 suffixes가 any 다음에는 단수도 올 수 있고 복수가 올 수 있어서 이게 다 가능한데 이제 choice level listen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 앞에 첫 번째 칼럼에 있는 supreme라든가 apply, sane, divine, opaque 같은 경우는 이음절이나 이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음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음절이거나 이음절, 그러니까 실라블 표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음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 음절 안에는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온셋, 그 다음에 이제 코다, 그래서 그다음에 뉴클리어스, 모음이 뉴클리어스가 되는데 실라블의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온셋이 있고, 그 다음에 라임이 있고, 라임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코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라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라블 안에는 항상 여기 요 자리가 바울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바울스가. 그랬을 때 이게 렉스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텐스 바울. 자, 소위 말하는 롱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 텐스 바울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렉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음절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음절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morphologically related word라고 되는데 derivation이라는 거 알죠? prefix, suffix가 붙어서 음절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antipenal 또는 antipenal 티밋, 그 다음에 실라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얼트라고 그러고 여기를 피널트라고 그러고 여기를 엔티피널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음이 텐스에서 뭐로 바뀌냐면은 렉스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거를 트라이슬래빅 렉스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능한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다? attachment of suffix가 붙은 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로머스에서 CY가 붙었죠. 그 다음에 application에서는 CATION이 붙었고 ITY 이렇게 붙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derivation 또는 suffix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혹 derivation이 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derivation은 개념이죠. 하나의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나이팅게일이라든가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발음교를 적어보면 3음절입니다. 그죠? 나이팅게일 할 때 나이가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은 다 텐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보리 할 때도 아이도 이중모음이죠. 텐스 바울. 근데 얘네들은 렉스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3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 번째 음절 엔티피널트밋 실라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렉스가 아니라 텐스라 이런 얘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 얘네들은 서픽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리베이션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틀리는 말이 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는 서픽스나 서픽시스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럼 from the passage를 하든지 그런 말도 없다 보니까 좀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8번 문제는 이게 이제 화용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교수법이라고 하나 더 이렇게 플러스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영어 실력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뭐 교재에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주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물론 PLLT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촉각학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프락시믹스 같은 이런 용어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지도에서 이 공손성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화용론에 보면은 politeness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또 다루자면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쪽으로 분류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할 건데 뭐 설명할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화마다 공적인 공간에서의 이 거리에 따른 그런 그 공손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락시미스가 밑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cultural norms라고 하는 거죠. 문화 규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non-verbal communication을 4개의 카테고리를 주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violation 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violation 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순수한 블랭크 문제의 기평을 좀 더 변형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자 넘겨서 마지막 문제 아니군요. 하나 더 남았 2개 남았군요. 자 13번 38쪽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그 논란의 여지가 여러분에게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한데 아무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value란 말 앞에 이거를 value란 말 앞에 뭐가 원래는 이제 그 테크니컬 텀으로 와야 되냐면 2가지가 가능합니다. 2가지가 포니믹 아니면 포네틱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포네틱 밸류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영학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의 음가라는 거죠. 우리가 소리. 음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값이다 이런 얘기죠. 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패시지에서 쓰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 난이도를 약간 그냥 이것을 믹스를 쳐놨으면 포니믹도 답이 되고 포네틱도 답이 되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인 사운드도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음성학에서는 폰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냐면 추상적 개념으로 포님 들어보셨죠? 포님, 음소. 포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 포님이 각각 다른 폰으로 나타났을 때 같은 포님에 대한 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형태, 이음이라고 해서 엘러폰이라고 하죠. 엘러폰. 요걸 다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사운드 밸류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우스나 홀스나 그다음에 핫이나 호트 할 때 그 O 사운드는 어커밍 레터에 따라서 음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읽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센텐스 컨텍스트 상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present이면 E로 발음이 되는 것이고 EA가 그죠? 같은 그 철자를 하더라도 past면은 rea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컨텍스트가 음가를 결정한다 할 때 그 음가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그것은 사운드 밸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디스크리트 유닛이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이 디스크리트 유닛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언어학적 단위인데 포님, 몰핌, 워드, 프레이즈, 클로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푸드, 실라블 이런 것들을 다 디스크리트 유닛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밸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닉스라는 것도 교수법의 하나의 발음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닉스 밸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파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할 때는 뭐 그 value of 파닉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는 않는 거고 여기서는 사운드라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9쪽에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간단한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엄청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이 내지는 않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이러한 그 포노로지컬 룰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웬만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웬만큼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 풀었으면 잘 풀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업 시간에 제가 하나를 비밀을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거는 뭐냐면 sure or라는 게 있어요. 그죠? reduced vowel 또는 weak vowel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딜리션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데이터에서 딜리션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앤드류 선생님이 지금 뒤에 오셔서 좀 시간을 더 달라 그랬는데 정말 이게 좀
빨리 진행을 해도 좀 시간이 가네요. 자, 이건 뭐냐면 1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을 보니까 슈와 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강세 오는 모음이 있고 뒤에 또 다른 슈와 어가 올 때는 이게 뭐가 되더라? 여기 있는 슈와 어가 딜리션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1번 데이터가. 그러면 2번 데이터는 카운터파트니까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경우를 봤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슈와 어가 없이 그냥 다른 모음이 왔습니다. 다른 모음이 왔어요. 자, 그럴 때는 이게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일어나는 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사실은 2번 데이터는 여기서 그렇게 참고만 하셔야 되죠. 1번하고 3번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3번 데이터를 보니까 3번 A하고 B 중에서 두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 똑같은 환경이 하나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져서 뭐가 되냐면 슈어가 이렇게 딜리션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딜리션이 됐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자,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바울이 앞에 온 경우하고 여기는 뒤에 온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슈와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 뭐가 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기처럼 똑같이 슈 어가 왔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는 뒤에 슈와 어가 와야 되고 그 앞에는 preceding 그런 environment하고 그 다음에 그 following environment를 두 가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슈와 앞에는 반드시 스트레스 바울이 와야 되고 슈와 뒤에는 또 다른 슈어가 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요드 디라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집에 가셔서 직접 발음 주어진 대로 이런 환경들로 서로 대비가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카운터파트가 돼서 되는 환경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얘기죠. 가장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면 이런 문제를 맞췄을 때 완전한 변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앤드류 선생님 나오셔서 통설원 학교문법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